자, 최근 기출문제 경량하고 제가 합격생 답안을 살펴볼 텐데요. 19년도에 6명 합격했고요. 20년도에 5명 합격했고 올해 7명 합격했죠. 이전에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합격생이 20명에서 30명대 이렇게 합격생이 나왔어요. 그렇게 많이 뽑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적게 뽑기 시작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지금 합격 인원이 적은 게 이 시험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합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서 합격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시험을 결국은 합격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격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 들어가는지 알아야 그렇게 준비를 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제가 최근 기출문제와 학생 답안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방향대로 공부를 좀 해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기출문제 등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의고사 수업이 아니니까 어쨌든 모의고사 수업 때 이 문제들은 자세하게 분석해 드릴 겁니다. 어떤 문제들이 어떤 유형으로 나왔는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9년도에, 20년도에 구조기출 문제입니다. 현존하는 중층 목조 건축에 관해서 설명하세요. 30점 문제죠. 그죠? 중층 구조에 대해서 기본 구조 나왔어요. 굉장히 쉬운 문제 나왔습니다. 중층 구조에 대해서 30점 문제가 나왔고 입공 양식, 입공에 대한 내용과 누각에 대한 내용. 이건 사실은 거의 그냥 준 문제에 가까워요. 그죠? 3번 봉수. 봉수도 중요하죠. 제가 이 시험 치기 전에 봉수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하고 심지어는 모의고사 때도 봉수 여러 번 시험 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위권들은 잘 칠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이었죠. 그죠? 이런 거는 기본 범주 내에서 다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그러면 봉수가 나왔다고 해서 공부하지 않느냐? 절대 그럴 수 없죠. 봉수는 또 나올 수 있어요. 나중에 제가 모의고사 때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면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는 기본 범주 내에서 나온 거. 마지막으로 명동성당에서 문제 나왔습니다. 명동성당에 대해서 4분형 궁정천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도면 작도하고 지붕 및 천장의 종단면도를 도외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 제대로 선 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왜? 이때만 하더라도 근대 건축을 물론 중요한 것들은 또 다뤘지만 명동성당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뭐 공룡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수험생 중에 요걸 서신 분도 있어요. 여기 어느 정도는 하신 분도 있어요. 그분이 과락 면했다는 보장이 없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거 제대로 못 쓴 분들 이 중에서도 있으실걸요. 이거 잘 못 써도 시험에는 40점을 넘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물론 이런 것들을 자, 이 시험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40점을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잘 쓰고 4번을 좀 못 써도 과락은 넘긴다는 거예요. 제가 원래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이 세 개를 적절하게 조금씩 좀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좀 못했는데 얘를 좀 잘 써서도 과락을 넘길 수는 있어요. 그럼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는 거예요. 얘는 항상 뭘 나올지 몰라. 뭐가 원래 추가될지 몰라요. 원래 우리가 생각지 못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거 신경 쓴다고 기본적인 걸 놓쳐버리는 공부 방법을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숙지해 놓은 상태에서 그게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공부를 할 것인가? 뭘 선택할지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원래 구조기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목조 건축물의 지붕에 관해 설명하시오. 왕릉 비각 문제가 나왔어요. 자, 비각은 제가 단칸 팔짝집 할 때 설명을 합니다. 그때 왕릉 비각은 아니지만 어떤 비각 설명해요? 선종로 비각 이야기하면서 평사랑가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비각과 같은 건물은요,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얘는 기본 구조가 3량가야. 지금 단칸이잖아요. 3량가야. 3량가 팔짝집 구성하는 그 형식에 대해서 제가 단칸 팔짝집 때 설명을 하니까 그 내용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뭘 요구했냐면 종단, 횡단, 앙시도 요구했어.
앙시도까지 지금 요구할 거라고는 잘 생각을 안 하고 앙시도까지는 잘 안 가죠. 앙시도도 사실은 단순하게 작동할 수 있어요. 그죠? 숟가락에 빼뿌리고 주 구조제만 하고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앙시도 작동 못했다고 해서 이거 점수 안 나왔을까요? 앙시도 작동 못해도 50점 이상 점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준비되지 않는 좀 새로운 뭔가가 요구된 거는 이렇게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 불합격의 이유가 이거죠. 나는 앙시도 작동 못해서 떨어졌어. 나는 뭐 이거 새로 나온 거 이거 몰라서 떨어졌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대신 나머지 내용들은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이죠. 종단, 횡단.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그죠? 자, 그 다음. 안채 5량가, 몸체 3량가. 자, 몸체와 익랑이 5량가와 3량가로 결구되는 부분에서 기본 구성은 정작할 때 어느 정도 설명을 했는데 이걸 굉장히 자세하게 지붕 형태 추상도까지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하기 좀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딱 이런 방식으로 준비하지 못했겠지만. 근데 기본 개념은 있죠. 그죠? 첨화선을 맞추는 구조와 첨화선이 맞지 않는 두 구조, 두 가지 방식이 나타납니다. 첨화선이 맞는 구조라는 것은 도리 레벨이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주심도리 레벨이. 첨화선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주심도리 레벨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걸 우삼각 지붕 구조 또는 서삼각 지붕 구조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거고요. 자, 2번 문제 근대건축 나와서요. 20세기 초, 그죠? 우리나라 벽돌 건축물에 설명하시오. 벽돌의 규격 과정 설명하고 벽돌 규격은 이건 건축사 문제입니다. 건축사 내용이에요. 건축사 내용. 근데 사실 건축사 여러분 공부할 때 20세기 때 벽돌 규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까지 건축사 공부하세요? 그렇게 안 하시죠. 거기까지 안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 다 제대로 못 썼어요. 근데 우리가 딱 벽돌 규격 아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뭡니까? 지금 현재 사용되는 벽돌 규격, 일반 적벽돌 규격 190에 90에 57 알고 있잖아요. 뭘 알고 있는 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전 거는 딱 정형화되어 있는 규격보다는 그 가마타에 따라서 규격이 조금씩 차이 날 수 있겠죠. 특히 근대기에는. 그죠? 그런 정도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규격을 수치로 딱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대표적인 벽돌 쌓기. 그 대신 세 가지 방법. 뭐 네 가지까지도 살 수 있죠. 이건 근대 건축의 기본 문제잖아요. 얘는 못 써도 이 규격은 못 써도 이건 기본적으로 너무 잘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트러스 사용의 지붕 첨화구성 세 가지 방식. 얘도 너무 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석가래 연장형, 첨화 반장형, 평보 연장형. 이 기본 문제를 낸 거잖아요. 그러면 2번 문제에서 얘는 못 써도 이 두 가지만으로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도 되죠. 얘 둘 다 좀 못 썼는데 내가 해필이면 얘를 공부했어. 해필이면 하다 보니까 그냥 뭐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들어왔어. 그래도 점수 받을 수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거는 좋은 방식이 아니겠죠. 그죠? 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들이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얘를 못해도 얘만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3번 문제 볼까요? 강진 무의서 극락 보전, 안동 봉정사 고금단. 이건 공포 단면도를 요구한 거예요. 안동 봉정사 대웅전, 순천 서남사 대웅전. 문제를 딱 읽었을 때 뭔가 두 건물에 대칭되는 비교 느낌이죠. 이건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그죠? 어떻게 대칭시킨 건지만 좀 이해하면 돼. 하나는 일단은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정확하게 한번 봅시다. 무의서 극락전은 주심포죠. 안동 봉정사 대웅전은 다포죠. 여말 선초, 얘는 조선초. 그죠? 얘는 여말 선초로 분류됩니다. 고려시적인 특징 요소도 보여지고 조선 초기적인 특징도 보여지고 얘는 조선초. 하나는 주심포, 하나는 다포. 그럼 비교가 다포 이렇게 되든가 안 그러면 다포와 주심포를 비교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보니까 주심포, 다포 분리해놨죠. 그럼 얘는 조선초. 내가 서남사 대웅전 이 두 건물은 단면도도 다 외우고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그 목록 안에 들었고 구조적인 특징도 상세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건물은 우리가 잘 몰라. 근데 서남사 대웅전이 내가 대충 봤을 때 일단 조선 중기 건물은 아닌 거는 알죠. 기본 공부를 하면 건축사 공부를 하든 알면 알아요. 조선 후기야. 원래 구조 50점 넘은 분은 이 서남사 대웅전 모르니까 여기다가 뭘 넣냐면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건정전의 공포 단면도. 목차도 건정전으로 넣었어요. 건정전. 근데 이 건물은 아니지만 이 문제의 의도와는 맞아 들어가 버렸죠.
조선 초기 공포 다포의 단면도와 조선 후기 다포의 단면도 의도와는 맞아 들어갔죠. 무의사 극락전과 고금당, 이 고금당은 사실은 출제자가 어떤 의도인지 사실은 조금 의심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고금당은요,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입공 형식으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여러 요소에서 입공 형식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주심포 요소로 분류할 만한 요소가 거의 없어요. 근데 보고서에는 주심포 형식으로 또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보고서를 쓰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보면, 물론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잘 쓰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좀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보고서를 쓰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 보고서가 진짜 이렇게 딱 정말 이 학계의 그 경향을 다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주심포와 입공을 비교하던 조선중기금을 그죠? 부주심포와 주심포를 비교하던 그렇게 되는데, 이 건물을 여기 내가 봉경사 고금당 모르니까 어떤 건물을 했냐? 봉경사 극락전을 넣었어. 근데 일단 고금당 모르잖아요. 봉경사 극락 그분 50점 나왔어요. 좀 이따 그 답안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그러면 혼자 공부한 사람, 나 이거 몰랐고 이거 몰라서 떨어졌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꽈락 났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것들은 확실히 외워주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게 확실하게 끝난 다음에 확장을 해 들어가는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끝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 확장을 못 했더라도 확실하게 외운 걸로 인해서 응용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응용력이. 이해 갔죠? 4번 한번 볼까요? 이거 제가 그동안 전통 목조 건축 결구법 중요하다고 제가 굉장히 수업 시간에 강조를 많이 했고, 그런 형식으로 시험도 쳤고, 자, 결구에 대한 내용 1차뿐만 아니라 2차 때도 많이 물어본다. 그러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결구에 대한 내용들 여러 번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수업 시간에 다 설명드렸던 내용 안에 있죠. 비교적 쉬운 결구 내용을 물었어요. 다만 어려운 게 하나 있었어요. 내용은 어렵지 않았는데 조립도 결구도 부재상세도를 용어했어. 조립도 결구도 부재상세도. 이게 뭔가 이렇게 딱 조립도는 이거야, 결구도는 이거야, 부재상세도는 이거야 라는 딱 형식이 정형화되어 있는 건 아닌데, 어디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전통 목조 건축 결구법에 조립도, 결구도, 부재상세도 이렇게 세 가지 도면이 나와 있어요. 그냥 그걸 그대로 요구한 거야, 사실은. 그대로 그거 요구를. 그러면 자, 조립도, 결구도, 부재상세도를 작동 못했으면 점수가 안 좋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결과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게 세 개 다 준비 안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 내용 개념 잡아주는 거는 다 할 수 있고, 상위권들은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투시도, 결구되어 있는 투시도 작동할 수 있고, 거기까지는 다 갔을 거란 말이지.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이 투시도를 조립도에 넣을 건지, 결구도에 넣을 건지, 부재상세도에 넣을 건지라는 타이틀 당구를 한 다음에 세 개는 다 못 채우더라도 부재상세도 하나 뜯어내가지고 투시도를 작동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지는 거죠. 그 상황에 맞춰서. 그렇죠. 그것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버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시험 치고 나면 공부량이 늘어납니다. 왜? 뭔가를 새로운 걸 요구해버리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 앙시도 별도로 신경 안 썼잖아요. 그럼 이제 앙시도 신경 써야 돼요. 이렇게 또 결구 방식에 대해서 조립도, 결구도, 부재상세도를 요구 안 했는데 요구해버리니까 이제 전통건축 목조 결구법에 나오는 조립도, 결구도, 부재상세도를 외워야 돼요. 그래서 시험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는 아니야. 그렇다 하더라도 공부량은 점점점 확대되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구조는, 자, 그래서 4번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다 쓰셨고요. 3번 문제는 고금당하고 서남사 대웅전 때문에 약간 헷갈린 분들이 있으셨고요. 자, 2번 문제는 벽돌 규격 빼고는 웬만큼 쓰셨고, 1번 문제, 그러니까 구조가 어쨌든 지금 제게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구조는 이제 감 잡았는데 실물을 감을 못 잡겠다. 그리고
실무에서 계속 까락 나온다. 실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건 상위권들이 모두 다 그래요. 원래 꽈락 난 분들이 구조에서 꽈락 나서 이렇게 떨어졌겠어요? 상위권들이? 다 실무에서 꽈락 나서 떨어진 거예요. 다 실무에서. 실무가 그러면 왜 꽈락 나느냐? 실무를 점수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주고 또 실무의 공부 범위가 확대됐잖아요. 구조는 그렇게 점수를 타이트하게 안 줘요. 구조도 제가 채점할 때 이거 점수 굉장히 타이트하게 줘버리면 꽈락 날 수 있어요. 근데 구조는 비교적 여유롭게 점수가 들어오는 반면에 시공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점수가 들어옵니다. 실무는. 그러니까 꽈락 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떻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실무의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진 거예요. 구조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 범위도 확대되었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숙지해야 되는 것들 원래 적산도 공부해야 될 게 더 늘어났어요. 왜? 기출문제에서 공부 범위를 더 넓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를 해줘야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실무 문제 한번 볼까요? 자, 20년도 실무 문제입니다. 외기가 없는 팔짝지붕 전토 목적 건물의 내진 기고조, 이건 소송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지금 소송이 걸려져 있는 문제예요. 지금 소송 진행 중이에요. 자, 초속 상면에서 이 내진 기고주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내진 우고주라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데 내진 기고주라고 해서 사실은 좀 헷갈려 버렸죠. 그죠? 핵심은 외기가 없는 팔짝 지붕이었어요. 그죠? 외기가 없는. 그래서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 상위권들, 외기가 없는 팔짝집, 얘는 변에 있다는 시공 문제잖아요. 요구한 게 들림 현상의 원인, 추후 예상된 변형 손상, 수리 안전 조치에 대한 가설 계획, 수리를 위한 해체 범위 고수 방법, 딱 전형적인 변에 대한 시공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변형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건 외기가 없는 팔짝집이야. 이로 인해서 이런 여기서 나타나는 일반적이지 않는 기고주가 들려버리는 이런 문제, 내진 우고주가 들려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럼 그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냈어야 된다는 거지. 실제로 상위권은 그렇게 풀어냈고, 그죠? 2번은 적산 문제예요. 얘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죠. 근데 이때 시험 때 여기 계신 분들, 재수강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제대로 쓰신 분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때 합격하신 분들도 정말 이 문제를 제대로 써서 합격한 게 아니야. 그리고 이건 제대로 쓸 수도 없던 문제였죠. 그죠? 어쨌든 적산 문제인데 생각해보면 있잖아요. 굉장히 어렵거나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는데 문제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는 바람에 사실 힘들게 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적산이 들어온 첫째 해였죠. 근데 이제 점점점 원래 두 번째 해였죠. 합격생의 적산 문제의 답안 수준이 틀리긴 틀려도 수준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답안에 대한 내용의 수준이. 틀리긴 틀려도 수준은 내년은 더 올라갈 겁니다. 이제 점점점 수험생들이 적산에 대한 답안에 대한 감각을 찾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수준을 더 끌어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적산 문제는 또 적산 문제를 풀 때 신경 써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수업 시간에 모의고사 때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공정표. 자, 기본적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공정표가 요구됐어요. 근데 기본 공정표가 우리 문화재 수리 현장에 들어가는 횡성시 공정표, 바 차트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죠? 이 공정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 못하니까 조금만 이렇게 응용을 해버리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답안을 잘 못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올해는 좀 설명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공정표는 사실은 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실제로 요구되면. 그래서 네트워크 공정표를 정식으로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기본적인 거는 알고 계셔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원래는 그 사항들도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자, 3번. 운전군 양간. 이때 우리를 굉장히 고민스럽게 만들었죠. 뭐가 나왔냐면 종속해완종 물식기. 지금은 시험에 나왔고 강평을 들었기 때문에 얘가 뭔지 알아요. 그 다음 복층유리 이렇게 시공하는 방식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종속해반적 물식기와 이 복층유리 시공 방식에 대해서 이 문제 거의 다 못 썼어요. 거의 다 못 썼어. 실질적으로. 근대 건축이 자꾸 확장돼 가고 뭔가 지엽적인 거, 복층유리는 사실은 저게 전통적인 방식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어오고 이렇게 조금씩 확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기는 해요.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때 이 내용을 제대로 거의 못 쓰신 분들도 시공에서 꽈락 넘었다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일반적이지 않는 걸 못 써도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요. 남들이 다 못 칠 만한 그런 내용에서는 내가 좀 실수하더라도 합격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남들은 다 못 쓰고 내가 딴 것도 잘 쓰는데 나만 이걸 딱 준비했다. 그럼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렇게 준비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대신 공부의 범위를 넓혀가야 될 필요성은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 지점을 이제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자, 그 다음. 우물마루 적산 문제입니다. 우물마루. 이때도, 자, 우물마루 적산 문제, 이때도 관건은요. 자, 정칸, 퇴칸이었어요. 자, 얘를 빼내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해체해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어디까지 해체해야 되냐고. 그렇죠? 여기만 해체하면 된다고 제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요. 여기까지 해체해야 된다고 제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 근데 현장 실무에서는 제가 기본적으로 얘를 빼려면 여기까지는 해체돼야 된다. 아니면 최소한 우물청반 몇 개, 얘를 손으로 잡아 당길 수 없으니까 몇 장은 빼내서 쳐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실무에서는 얘를 빼내기 위해서 얘만 해체하는 걸로 절대 안 나옵니다. 그렇게 설계가.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도 이번에 소송 과정에서 여기까지 해체하는 걸로 채점 기준이 잡혔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얘만 해체하든 여기까지 해체하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 당시에 채점되는 당시에 그렇게 중요한 비중으로 작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문제 자체에 지금 오류가 걸려 있어서 소송이 걸려 있죠. 그죠? 걸려 있어요. 어쨌든 적산 문제가 두 문제나 나와요. 두 문제는. 근데 실질적으로 올해 문제도 한번 봐볼까요? 올해는 적산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죠. 그죠? 자, 1번 문제가 구들에 대한 적산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적산 문제가 갖는 어려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지금 원래 시험 치신 분 상위권들이 이거 푸는데 기본적으로 1시간 소요됐다고 하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1시간. 30점 문제 한 문제가 한 1시간이 소요돼 버리면요. 나머지 3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알아도 못 씁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시험장에서 1번 하는 문제 푸는데 1시간 넘어버리면요. 위축돼서 다른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면이면 도면, 적산이면 적산, 익숙할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덜 익숙하다는 거예요. 적산 문제 풀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간을 원래 중천 건물을 단면도를 작도할 때 처음에 작도하면 20분, 30분 걸리죠. 20분, 30분 걸리다가 10분 안에 10분 정도 내외로 들어오게끔 속도를 내가야 되죠. 그러려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적산 문제도 지금은 상위권들이 1시간 내외로 이렇게 풀러서 시간 걸린다고 그러지만 시간이 줄어 들어갈 겁니다. 왜? 익숙해지니까. 익숙해진다는 그만큼 평소에 연습량이 많아지니까. 그죠? 그 다음, 자, 이 적산 문제를 보면요. 온돌에 대한 내용이기는 한데 뭐가 없냐면요. 자, 요구한 거를 보면요. 사전조사, 해체조사,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죠.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조사사항에서 해체조사가 별도로 요구될 때는 해체조사의 성격만 이해해라. 해체조사는 보여지지 않는 내부의 구조다. 그러면 그 나머지가 사전조사로 가잖아요. 그 대신 이거를 시방서에 있는 아주 일반적인 내용으로 써서 그냥 시방서에 있는 사전조사, 해체조사 써서 점수 받은 사람도 있고 이 조건에 맞는 변이 조건에 맞는 변이 원인, 변이 현화 그 다음에 해체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갖고 써서 점수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방서 내용만 달달달 외운 사람들은 문제 응용력이 없어. 그런데 변형 조건에 따라서 내가 답안을 구성할 수 있는 분은 어떻게 물어보더라 그 조건에 맞춰서 답안을 쓸 수가 있어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근데 시방서의 기본 내용들은 제가 이때도 온돌에 대한 내용들은 숙지하셔야 된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고, 그죠? 자, 그 다음, 자, 요구한 게 온돌 해체 보수 시의 인력품,
그죠? 보수시 물량과 인력품 산출하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온돌공, 한식미장공, 온돌조공, 한식미장 조공, 보통인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온돌 설치는 온돌공이 하기도 하고 한식미장이 하기도 하죠. 그죠? 실질적으로. 그죠?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한식미장공이냐 온돌공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자, 온돌공과 조공과 보통인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인력품이잖아요. 인력품. 그 밑에 뭡니까? 딱 봐도 재료인 거 알죠? 물량이잖아요. 물량. 근데 여기에 해체 설치, 부들놓기, 방바닥 미장 마르기, 아궁이 설치, 부두막 설치에 적용되어야 되는 수량 산출의 기준을 모르는 거예요. 기준을. 이 기준을 안 알려주는 거죠.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보통 온돌이면 평면을 세 칸 한 칸 줬잖아요. 그죠? 세 칸 한 칸. 그러니까 지금 도리통은 2,700이고 양통은 3,300 이렇게 치수를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방 두 칸이니까 2,700, 2,700에 대한 방의 넓이에 대한 넓이를 줬죠. 그럼 방 바닥의 넓이라고 이거는 사실은 특별히 공부를 안 하더라도 그렇게 대부분 생각했어요. 헷갈렸던 게 뭐냐? 이거였어요. 아궁이하고 부뚜막. 부뚜막. 부뚜막도 바닥 면적이죠. 높이 1m를 기준으로 해서 부뚜막도 맞아요. 근데 부뚜막을 최적으로 물량 산출의 기준으로 잡아보는 대부분 그렇게 잡았어요. 사실은. 그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는 다 꼼꼼하게 체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궁이. 저 아궁이는 함실 아궁이 의미하는 거죠. 그죠? 함실 아궁이 역시 최적으로 잡아버린 분들 많죠. 함실 아궁이는 개수 단위죠. 그죠? 몇 개냐 개수 단위입니다. 거기 또 규격이 있죠. 그죠? 아궁이의 넓이와 높이가 400에서 450인 규격 범주 안에서 아궁이는 또 개수 단위로 이렇게 가죠. 그죠? 몇 개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몇 개로. 그러면 그 기준만 알면 사실은 얘는 또 생각보다 쉬워집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가 있냐? 할증을 포함해서 작성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분명히 할증을 포함해서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할증을 포함시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할증 요소는 뭐냐? 인력품의 할증 요소는 뭐냐? 방바닥 면적이 20평배 이하인 경우에는 인력품이 50%를 할증하는 기준이 있어요. 아, 방바닥이 아니라 그 면적이 50평배 이하면 그럼 여기서 온돌 공사할 때 자, 부뚜막과 온돌을 단일 공정으로 볼 것인가 별도 공정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실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설계 사무실에서 설계를 했어요. 자, 방바닥하고 부뚜막 면적 합치면 20평배가 넘어. 근데 이제 방바닥 따로 부뚜막 따로 하니까 20평배가 안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할증을 50% 할증을 줘서 설계를 해서 딱 설계 심사를 받으러 이제 검토를 받으러 딱 이제 담당관을 만나러 갔어. 다 빠꾸예요. 그렇게 안 줍니다. 단일 공정이 이걸 합산해버리면 할증이 안 들어가는데 할증을 억지로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분명히 단일 공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럼 방바닥 따로 부뚜막 따로 보라는 건가? 그럼 방바닥에 할증 50% 따로 주고 부뚜막도 따로 주라는 건가? 부뚜막도 50% 할증 주고 실제로는 잘 보면요. 1해배 하는데 온돌 해체하는 데는 온돌공이 0.151입니다. 근데 부뚜막은 0.95입니다. 뭘 알 수 있죠? 대가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부뚜막 설치는 단가가 셉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50% 할증 안 주겠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출제자 의도는 방바닥만 50% 할증을 주라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지만 이건 기준도 없고 그죠? 기준도 없고 사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의 제기할 만한 건데 이의 제기했어요. 카페의 내용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상세하게 이의 제기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딱 한 줄입니다. 문제 없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굉장히 상세하게 이의 제기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딱 한 줄입니다. 문제 없다. 왜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 없다. 근데 억울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 내용도 그런 할증 요소를 정확하게 반영시켰느냐 반영시키지 않았냐가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합격생 답안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횡성식 공정표 나왔어요. 그죠? 횡성식 공정표의 최고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 공정선을 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 공정선은 네트워크 공정에 표기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여기는 또 보면 주 공정선을 횡성식 공정표에 넣으라고 나와요.
그럼 이론적으로 듣도 보도 못한 거를 출제자는 지 생각으로 이렇게 넣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근데 사실은 공정선이, 주공정선이 뭔지만 이해하면 원칙적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선 하나 그냥 꺼버리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기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선 하나 대충 끊는 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공정표에 대한 기본 개념이 이해도가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원래 보강해 드릴 거고요. 얘도 별거 아니었죠, 그죠? 근데 사실 이거 선 하나 끊냐 안 끊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꽤 많이 났어요. 선 하나 끊는 거 안 끊는 거하고 점수 차이가 꽤 많이, 그게 원칙으로 있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이론적인 근거를 요구받아야 돼요, 출제자가. 네가 뭘 근거로 해서 횡성시 공정표의 주공선을 요구했는 건지, 그죠? 자, 2번 문제. 사실 좀 우리를 약간 당혹스럽게 한 문제입니다. 내용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진정성하고 그 다음에 가역적 개념, 그리고 그것의 개념 변화 과정. 진정성은 개념, 교재에 보면 개념 변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좀 수록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가역성은 제가 수업 시간 하면서 가역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시공할 때 또 하죠, 그죠? 자, 근데 결국은 후대에 수리를 할 수 있게끔 원래 지금 보존 처리된 게 환원될 수 있어야 되는 게 가역성이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사실 아무리 뒤져봐도 개념 변화되는 게 없어요. 제가 얘를 혹시나 있나 싶어서 굉장히 많이 뒤졌습니다. 그럼 출제자는 뭘 갖고 개념 변화 과정을 요구했는지를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뭘 근거로 해서 질문해도 대답이 없습니다. 질문. 그 대신 진정성은 개념 변화 과정이 있죠. 점점점 확대되어 왔죠. 그죠? 진정성의 개념 변화. 근데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보존 철학에 대한 내용이 이게 그동안 2차에서는 좀 상세하게 다뤄졌어요. 이런 개념적인 부분이. 근데 1차에서 처음 들어왔죠. 처음 들어왔어요. 근데 앞으로 이게 처음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그동안 2차에서 다뤄졌던 다른 내용들도 1차로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럼 그런 내용들도 공부 범위를 조금은 더 제가 확대하려고 합니다. 문제에서 확대를 하든. 화엄사 각항정합 석등. 석등은 제가 시공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구조로 다뤄드렸고, 그죠? 얘는 시공으로 문제 풀 때 제가 석조물 시공으로 문제 푸는 내용과 구조 때 우리가 공부했던 석등과 합쳐주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고 비교적 상위권들은 꽤 잘 쓰셨어요. 다만 이 화엄사 각항정합의 석등이 어떤 형식의 어떤 유형의 석등이었느냐, 특히 간주석이 어떤 형태인지를 잘 이렇게 그 강평자리 사진은 있었지만 그게 또 중요하게 강조가 안 되는 바람에, 그죠? 그게 고벽형인지 간주석이 이렇게 기둥형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벽형으로 한 사람도 있고 기둥으로 한 사람도 있고 다. 근데 문제는 요구사항 인면도와 단면도가 요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어요. 고복형으로 작동하지 않은 분도 좋은 점수를 받았고 고복형으로 작동한 사람도 그냥 고만고만한 점수를 받았어요. 그렇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석등을 작동했느냐 못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 간주석이 고복형이냐 고복형이 아니냐보다 실질적으로. 그죠? 그 다음 얘는 시공 문제 아니에요. 시공 문제. 변에 따른 시공 문제. 조건이 주어졌죠. 근데 여기 보면 이번 문제의 원래 문제의 특징이 이겁니다. 어디 기준에도 없는 6가지, 4가지, 뭐 2가지. 그냥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출제할 때 4가지, 3가지 이렇게 요구할 수 없어요? 기준이 없다면? 할 수 있어요. 맞죠? 그죠? 원래는 많은데 내가 3가지만 해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죠? 그럼 몇 가지를 요구할 수 있어. 그건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해당될 만한 사항을 뭐든 써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뭐든 써도 된다는 거. 6가지 훼손원이. 근데 일반적으로 석등이 훼손되는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풍화, 치마, 하중, 편심, 그 다음에 외부 충격, 인위적인 훼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을 또 줘서 변의의 조건. 여기에 부합되는 걸 써야 되죠. 부합되는 걸. 그죠? 옥기서 상부의 작은 균형과 교린이 발견. 옥기서 귓꽃 4개가 파손됐잖아요. 귓꽃은 이제 팔각이 8개일 거 아니에요. 4개가 떨어져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귓꽃이 어떻게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외부적인 충격이 있을 수도 있고. 귓꽃 위에는 하중이 실리는 데가 아니죠. 풍화가 돼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인위적인 훼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서 푸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여기도 보면 이평종, 평주, 오량과 대들보 양단에서 일부 충해와 부식이 양단부 끝쪽에서 일부 충해와 부식이 발생했다는 거고 하나는 중앙부에서 수직균열이 발생했대. 수직균열이. 자, 그러면
보에서 하나는 양단부가 부식이 되는 충해를 끄는 문제가 생겼고 하나는 중앙부에서 수직균열이 발생했어. 첫 번째, 충해와 부식 부분에 대한 수리 방법 4가지. 두 번째, 균열 부위의 재료별 보강 방법 6가지.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여기에 해당만한 거 쓰면 되죠. 그러면 이 비슷한 문제를 우리 이제 작년에 제 수업을 들은 분들이 모의고사 때 한번 다뤘던 거죠. 그죠? 비슷한 문제를. 근데 그 범주 내에서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수지 처리. 맞죠? 수지 처리하고 철물인데 볼팅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보강핀도 되고, 보강철판도 되고, 덧댄목도 되고, 뭐 매운목 처리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부식에 해당되는 내용과 적합할 만한 거 집어넣어주고 수직이 균열이 해당되는 만한 그 사항에는 집어넣어주고 거기에 따른 몇 가지 도면 넣어주고 이런 정도. 선생님 저 4가지 못 채우고 6가지 다 못 채웠는데요. 다 못 채워도 점수가 나왔어요. 6가지 다 채워도 해당되는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4가지, 6가지 쓰라는 거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있는 거 없는 거 하면 다 써봐라. 이런 이야기도 비슷해. 사실 그렇게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건 일반적으로 뭔가 이렇게 학계에 딱 정형화되어 있는 시공 방법이라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사용할 때 할 수 있는 그 정도 방법에서 거의 맥스를 요구한 거예요. 사실은. 탄소 섬유 보강이라든가. 탄소 섬유 보강은 위가 날까요? 밑에가 날까요? 부식된 데 탄소 섬유 보강은 안 하죠. 그건 당연히 밑이 낫겠죠. 이런 거 다 우리가 다 했던 사항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목재를 보존 처리했을 때 보강할 수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맥스의 방법에서 부식 때 사용하는 것과 균열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걸로 나눠서 답안을 기술할 수 있으면 됐어요. 얘는 그래서 어느 정도 썼어요. 그럼 자,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올해 문제에서. 자, 1번 문제는 그 기준을 잘 몰랐지만 방에 대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썼어요. 그죠? 다만 이제 다들 아궁이하고 부뚜막은 실수를 했어요. 그 대신 다들 할증은 적용 안 했어요. 그럼 그 정도 범주 내에서 점수가 나온 거예요. 이 두 번째 요구사항 보면 공정표에서 공정표를 횡성식 공정표는 기본적으로 요거인데 근데 여기에 조건이 많이 들어갔어. 여기 보면 직종별 1인 투입. 1인 투입이라는 우리가 현장에 보면 한 대가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직종별 1인, 사람 한 명이 1인으로 기준을 하라는 거예요. 다만 선행 작업에 영향받지 않는 공정은 직종별로 2인 투입이 가능하다. 공사하다 보면 선행 작업 후에 후공정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있고 선행 작업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자, 방의 온도를 해체하고 이제 쭉 설치를 해서 미장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연결돼 가지만 부뚜막은 방하고 상관없는 시점에서 할 수 있잖아요. 방공사 다 끊어놓고 할 수도 있고, 그죠? 중간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뚜막하고 방바닥 심은 선행 순위를 딱 이렇게 서로 이렇게 딱 선행 순위가 연결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시공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면 그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반영 다 안 됐어요. 합격생들도.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이제 공정표도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그다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공정표에서 기본적으로 세로 방향으로 공정과 가로 방향으로 날에 대한 날수에 대한 체크가 들어가는 그다음 뭐만 넣으면 되냐?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온돌 해체, 고래 설치, 구들 넣기, 방바닥 미장, 아궁이 설치, 부뚜막 설치. 이것만 세로 방향에 놓고 가로 방향에 날짜만 대충 넣어서 공정표를 만들더라도 합격할 만한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꼼꼼하게 안 들어가더라도. 그럼 그 정도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다는 거야. 근데 내년에는 그거보다는 더 나가야 되겠죠. 그죠? 얘는 진정성하고 그다음 가역성하고는 기본 개념을 웬만큼 썼는데 여기에 맞춰서 변화 과정을 정확하게 딱딱딱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 범주 내에서 어느 정도 그냥 쓰신 거예요. 그죠? 얘는 3번 문제는 석조물에 대한 시공 경험이 있다면 이거는 그래도 꽤 우리 상위권들은 꽤 답안을 기술하셨고 4번 문제도 꽤 기술하셨고 그러면 원래 문제에서 내가 어떤 특별한 사항 때문에 이 시험을 못 쳤다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실적 설계 제도 실무에서
적산 문제만 한 문제 빼왔어요. 다른 거는 제가 안 봐요. 적산 문제. 제가 뭘 보고 싶냐면, 자, 석조문화재 수표. 수표라는 거는 다리 같은 데 보면, 이 뭡니까? 이렇게 석조문 하나 세워서 물 수량 체크하는 거 있죠. 그죠? 수위 체크하는 거. 그걸 수표라고 그러는데, 그걸 보호하기 위한 보호각 하나 짓겠대. 보호각은 많이 보셨죠. 그죠? 거기에 보호되는 석조문, 비각도 어떻게 보면 비를 보호하는 보호각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이 수표는 작겠죠. 그죠? 좁고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닐까요? 그런 건물을 짓는데, 자, 보호각을 설치한 다음 보면 도면 들어왔어요. 모임식 도면이야. 그래서 도면에 치수도 줄었어. 각 부지에 대한 치수와 단면 치수와 길이값을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 부지별 목재 소량 산출하래. 이거는 하면 돼. 제가 선자연 춘녀는 단면 치수에, 그죠? 단면 치수의 길이 구하면 그 춘녀의 물량이 나오잖아요. 춘녀 4개면 곱하기 4 해버리면 끝나잖아요. 선자연 개수 나오고, 선자연은 길이 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평균값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 치수에 맞춰서 이렇게 수량을 하나하나 산출하면 돼. 물량 뽑고. 그 다음 일반재, 특수재, 특대재. 제가 이런 거 기본적으로 숙지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목재 규격, 기와 규격, 소화, 중화, 대화 규격. 이런 거 그냥 기본 숙지하셔야 되는 사항들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골때래요. 목공사, 우리가 석공사, 목공사, 온돌공사 각 공정별로 그 맨 앞에 뭐가 있냐면 적용 기준이 있어. 적용 기준을 쓰시래. 그럼 적용 기준을 다 외워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실적 설계 문제인데, 실적 설계 문제는 지금 우리가 보수 문제 봤지만 실적 설계하는 분은 그 보수 문제를 다 참고하죠. 왜? 보수 문제가 실적 설계 문제로 넘어가거든요. 실적 설계 문제는 우리가 참고해야 돼. 왜? 보수 문제로 넘어오거든요. 둘 다 똑같은 적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산의 공부량이 뭐냐 그러면 할정도 이제 외워야 되고, 적용 기준도 외워야 되고, 이렇게까지 가는 적산 시험 문제는 다른 부분에도 적산 시험이 있는데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할정 다 안 외우고, 이런 적용 기준을 누가 다 외웁니까? 폼쌤 보는 거지, 그죠? 근데 시험이니까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출제자가, 그리고 출제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을 쳐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이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인식을 못해. 그러니까 쉬워 보이는 거야. 이거 단순하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길이 하면 최적 나오고, 면적 가로 곱하기 세로 면적 나오고, 이거 적상 굉장히 쉬운 거 아니야. 뭔가 쉽다고 자꾸 생각해. 그래서 자꾸 어렵게 내려고 그래요. 실제로 그렇지 않는데, 그죠? 내가 문제 내서 문제 쳐보라 그러면 못 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문제 낼 때는 굉장히 쉬워 보이거든. 근데 자꾸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산도, 그래서 제가 원래 오프라인에서 하려는 거는 공부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좀 짚어드리면서, 이론적인 내용은 온라인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드리면서 하반기 때 수업을 해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적산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